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셨어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과정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상 이게 안전진단을 무력화해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폭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이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재건축 시작하면 이제 많은 건물들이 헐려나갈 거잖아요. 헐려나갈 때 시멘트, 거기 있는 골재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다 쓰레기거든요. 그걸 건설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오늘 쓰레기 박사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셔서요, 이런 건설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 이거 소장님이 쓰신 책이죠. 제가 근데 자원순환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은 한 권씩 사서 보세요. 네. 아니, 빌려서라도 많이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건물 중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면적의 17%나 된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30년 넘으면 우리 재건축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니까 기존 제도로도 17%나 되는 면적의 쓰레기가 엄청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그걸 또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책을 썼던 시점에서는 2020년 통계를 이용했거든요. 2020년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17%였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1%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비율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990년대 이후로 그 건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거의 매년 1억 제곱미터 이상씩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1억 제곱미터 정도면 대전시의 총 건물 연면적만한 건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시만한. 그렇죠. 그게 그 양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신도시정의 건축물들이 철거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건설 폐기물의 쓰나미가 밀려올 거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건설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정부 발표가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붓는 거죠. 그 심상정 의원이 작년에 국감 때 얘기한 거 보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만 해도 한 7억 톤 정도 쓰레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데, 저는 7억 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 양이 한 8,700만 톤 정도. 1년에. 그러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그거의 10배 정도나 가져온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는 주로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게 한 8,700만 톤, 이게 계속 8천만 톤에서 9천만 톤 사이에서 계속 변동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발생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거의 한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쓰레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갖다 버린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나가는 쓰레기 이런 거 다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쓰레기, 크게 이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게 연간 2억 톤 정도 발생을 해요. 이 중에서 건설 쓰레기가 한 8,500만 톤 내외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한 45% 내외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쓰레기만으로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30년 지났으니까 이 노후된 건물이야, 이제는 그거 부셔야 돼, 철거하고 새로 지어, 이런 기존의 방식들을 앞으로 그대로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 쓰레기 발생량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가로 세로 10m
100m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1년치 건설 쓰레기가 잠실 롯데타워 17개 합친 높이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한 8,700만 톤 정도를 뭐 그러니까 엄청- 비중 1 네. 정도라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0m에서 쌓아 올리면 그 높이가 그 롯데타워의 한 17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렇군요. 계속 늘고 있고요. 그게. 지금 2000년도에 우리나라 건설 쓰레기 발생량이 한 2,900만 톤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2010년이 되면은 6,500만 톤이에요. 약 한 4천만 톤 증가를 해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약 2천만 톤 증가해요. 그러니까 건설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주로 1990년대 이전의 건축물들의 철거 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건축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하면 네. 이 양 자체가 사실은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가 이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건설 쓰레기가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해지는 게 우리 집에서 그래도 쓰레기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재활용도 이렇게 분리 배출도 하고 매주 다 하시는데 그 집에서 나가는 거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한 13% 정도 돼요. 한 2,300만 톤 정도. 생활 쓰레기가 2,300만 톤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건설 쓰레기는 8,700만 톤인데? 그 한 생활 40, 쓰레기는? 40소.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게 되면 네네. 건설 쓰레기는 콘크리트잖아요. 네네네네. 종량제 봉투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게로 따지게 되면은 건설 쓰레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부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종량제 봉투가 산처럼 쌓이는 그런 더 심하죠. 그럼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 쓰레기 이렇게 재건축 한 단지 해버리면은 우리 뭐 서울 시내 모든 가구가 열심히 조금 줄이는 게 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 쓰레기와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각각이 다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의 책임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건설 쓰레기의 비중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면은 전체 쓰레기 위기 관리 측면에서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쓰레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설 쓰레기도 또 건설 쓰레기를 특화해서 이 건설 쓰레기의 위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야별로 네네.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게요. 건설 쓰레기라고 하면 그럼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시멘트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폐콘크리트예요. 폐콘크리트. 예, 폐콘크리트가 전체의 65%를 차지해요. 대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건설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가 폐아스콘인데요. 이거는 도로를 철거할 때. 그 아스콘 도로도 깔아놨잖아요. 철거하죠. 네. 아스팔트 그것들을 철거할 때 나오는 게 폐아스콘이거든요. 네. 그게 한 16%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한 80% 네. 정도를 차지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그 뭐 폐벽돌이라든지 폐기와라든지 뭐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식의 불연성 폐기물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 폐목재가 나올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합성수지 뭐 창틀이라든지 장판 같은 뭐 전선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건축용 단열재 같은 합성수지 폐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목재부터 플라스틱까지 해서 가연성 쓰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불연성 쓰레기가 전체 한 90%를 차지를 하고요. 폐목재를 비롯한 가연성 쓰레기가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는 쓰레기를 재활용이 되나요? 건설 쓰레기도? 아니면 뭐 태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연성 쓰레기니까 태울 수는 없죠. 그러네요. 이제 건설 쓰레기 문제가 전체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왜 건설 쓰레기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 라고 하실 텐데요. 건설 쓰레기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9%예요.
아, 그래요? 거의 다 재활용되면 문제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 쓰레기 다 재활용되네, 문제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통계의 함정이죠, 역시.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쓰레기 재활용률 통계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 업체에 들어간 양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집을 부수면서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그냥 모아서 재활용 업체에 넘겨버리면 아, 이거 재활용된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재활용하겠어요? 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뭔가 부산물 같은 것들이 그렇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 재생 원료, 이걸 우리가 이제 골재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순환 골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을 대체를 해주는 그런 골재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가 시멘트, 모래, 자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한 1대 3대 4 뭐 이런 비율로 썩는다. 1대 3대 6 이런 비율로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갈이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니까 콘크리트에 있는 자갈을 뽑아내어서 이것을 이제 골재 대용으로 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순환 골재로 만드는 건데, 이제 이 순환 골재가 다 나가느냐, 순환 골재로서 다 사용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 재활용률 개념이거든요. 실질 재활용률 개념으로 보게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해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99%보다는 훨씬 낮아요. 아,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서의 건설 폐기물의 순환 이용률은 한 76% 이 정도 봤거든요. 76%, 4분의 3. 예전에는 또 그보다 더 낮다. 실제 순환골재 생산된 것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 절반은 또 재활용 업체에 쌓여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골재 자체가 생산한 만큼 계속 빠지면서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순환 이용률을 76%만 보더라도 건설 쓰레기 양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 실제 재활용이 안 되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매년 쌓이다 보면 그 양 자체가 계속 부담이 되겠죠. 4분의 1이면은 뭐 8천만 톤쯤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4분의 1이면 2천만 톤 정도는 그냥 순수하게 계속 쓰레기로 쌓인다. 건설 폐기물이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재활용 업체 주변에서 계속 쌓여 있는 양으로 계속 그런 양들이 쌓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재활용 안 되면 계속 쌓아 놓습니까? 아니면 그게 나중에 또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거나 이렇게 또 가나요? 건설 쓰레기도?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한 곳이 없는데요. 근데 보면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되면 해마다 주변에 산이 생겨요. 산? 그렇죠. 이렇게 순환 골재를 생산해서 그게 다 안 팔리게 되면 주변에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쓰레기 산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사, 그 흙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부서주면서 그 돌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흙하고 섞여서, 그리고 순환 골재도 이제 사실은 언뜻 보면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니까 폐기물이 쌓인다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육안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긴 하지만 은연하게 건설 쓰레기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의 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불법 매립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뭐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걸로 치면 그거는 불법성은 없고 그냥 괜찮은 지금은 건가요? 기준이 바뀌어서 순환 골재는 쓰레기로 안 봐요. 그러니까 순환 골재를 쌓아두고 있으니까 폐기물 매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설 쓰레기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뭐 98%, 99% 재활용되고 있으니까 재활용 잘 되니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순환 골재의 재활용의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 땅에 묻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도로 쌓을 때 보면은 도로 기청제, 보조 기청제 이렇게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밑에 이렇게 쌓잖아요. 여기 이제 골재를 쌓거든요. 여기에 순환 골재가 많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여기 땅을 파고 메울 때 이 성복토용으로도 순환 골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콘크리트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에 자갈과 모래를 넣잖아요. 여기에 순환 골재를 집어넣는데 이건 양이 거의 없어요.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골재 품질 수준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 까는데 이런 데 주로 땅에 묻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도로공사가 지금 인프라가 계속 어느 정도 한계상에 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로공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더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집을 부수면서 이 콘크리트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골재 수요량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 집을 부숴서 나온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골재가 다시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이 순환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환 골재를 받아들이는 공사는 도로공사 같은 다른 용도의 공사예요. 근데 이런 공사가 무한하게 팽창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 건설 쓰레기를 받아줄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골재의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확대돼 버리면 이걸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환 골재를 만들어서 그 품질이 높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로도 계속 깔고 있으니까 도로 깔 때 그냥 그 아래 묻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대규모로 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해서 도로를 계속 건설해 가면서 뭐랄까 쓰레기 처리가 계속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계속 확장할 게 아니라면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순간에 재건축 쓰레기로부터 온 쓰레기가 오면 처리가 곤란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이제 거죠? 토목공사 쪽에 주로 순환 골재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어쨌든 그 순환이 원활하게 되려면 다시 콘크리트용으로 그게 순환 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품질 순환 골재예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에 이게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같이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트리면서 안에 있는 자갈을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물에 씻어야 돼요. 시멘트 가루를.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금파쇄라고 해서 그 자갈에 시멘트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콘크리트용으로는 못 쓰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지를 않아요.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줘야 콘크리트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천연 골재보다 재생 골재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죠. 지금은 순환 골재가 천연 골재 가격이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다시 콘크리트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순환 골재가 천연 골재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건설 공사를 하는 쪽에서 비싸더라도 순환 골재를 의무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건설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서 그 정도의 고품질의 순환 골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처리비를 부담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건설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설사들은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싫어. 다음에 순환 골재를 써야 되는 건설사들도 그 비싸게 돈 주고 순환 골재는 쓰기 싫어.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품질의 순환 골재가 이 시장에서의 주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건설 쓰레기를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낼 거면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싸게 재건축을 하는 시대가 오면 안 된다. 지금은 재건축을 하려면 그로 인한 건설 쓰레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 쓰레기 처리 비용, 재활용 비용이 같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재건축을 할 거냐,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 것이죠. 저도 딱 생각했거든요. 지금 재건축을 간절하게 원하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은 재건축을 하면은 추가로 뭔가 집의 면적을 넓히거나 추가로 지어서 일반 분양해가지고 또는 뭐 내 집을 더 면적을 넓혀나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 건축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사실 사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재건축에 따르는 이익은 주민들과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로 인한 쓰레기 처리 부담은 사회가 떠안아야 된다면 이것도 공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건설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용들도 그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해주는 쪽으로 저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공하는 건설회사가 그런 비용도 감당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건설사들인 거죠. 건설사들이 결국은 건설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임과 동시에 순환골재를 사는 수요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쓰레기의 순환의 시작과 끝점에 건설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건설사들은 지금 쓰레기 처리비는 올라가는 거 싫고 순환골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또 싫어요. 그러면서 재건축은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도록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 순환골재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인천 검단에서 붕괴 사고 있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골재 시장에서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억 4천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골재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그 바다에서 채취한 골재가 한 14%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7년부터 바다 골재 채취와 관련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골재 수요의 5% 미만만을 바다에서 채취해야 된다.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바다 골재가 전체 골재에서 한 3.2%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재의 공급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다 골재 같은 가격은 지금 한 3배 정도 증가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골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골재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순환골재 규격 기준이 있어요. 뭐 흡수율이라든지 이물질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품질 인정을 받는 골재들이 있어요. 이 품질 인정을 받은 골재는 천연 골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골재예요. 그런데 실제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그 건설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골재가 품질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품질 인정을 받은 골재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 골재가 공급되면은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많이 그 시멘트 가루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 토막이라든지 이런 그 유기물질들 같은 것들이 그 골재에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골재들을 그 땅에 묻는 용도, 성복토용이나 아니면 뭐 도로기청제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해요. 그런데 콘크리트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이 묻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굳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순환 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설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 비용인데 그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 순환골재 사용 의무가 공공기관 발주공사만 적용되거든요. 민간 발주공사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페트병에 재생원료 25% 이상 써 뭐 이런 규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순환골재 뭐 10% 20% 써 이런 식의 의무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규제가 없어요 지금. 지금 LH나 뭐 지방 공사들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나요? 정부 쪽 의무 사용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고급 그 수요는 없어요. 대부분 다 까는 용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주차장 밑에
채우는 용도로. 아, 주차장 바닥에 채우는 예, 용도로. 예, 이런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좀 더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생산되어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은 계신가요?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재활용 업체가 몇백 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는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대로 된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좀 더 시장이 바뀌어서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믿고 믿을 수 있는 순환골재를 좀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네네네. 또 그만큼 좋은 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네네. 이게 시장이 선진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 순환골재 시장은 여전히 후진국형이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을 완화시켜 줄 거면 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시장 자체도 빨리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마련해야 된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쓰레기 시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파트에 건물 짓는데 쓰레기 태운 시멘트 써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연결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어떻게 다른 쟁점이에요. 쓰레기 시멘트는 저는 별도로 다뤄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 가연성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그 처리 시장과 관련된 좀 문제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다음에 별도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건설 쓰레기가 나올 건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도로를 깔면서 그 바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그렇게는 이제는 안 되고 우리가 재건축하고 새로 짓는 집을 지을 때 이 폐콘크리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순환 골재를 품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 홍 소장님 말씀 듣고요. 어쨌든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너무 많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짓는 것 좀 저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쓰레기 처리 대책은 반드시 잘 마련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